오후 3시 은행 본점 상황실 알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삐 모니터에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이상 자금 흐름 감지. 상황실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빨라졌어요. 어디서요? 상급자가 달려왔습니다. 강남지점 관련 계좌들입니다. 규모는 대규모 이탈 신호입니다. 재단 계좌, 법인 계좌, 동시다발적으로 직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응시하던 상급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총액이 얼마야? 계산 중입니다. 잠시만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이탈 예정 금액 5,247억 원. 5천억? 상급자가 비틀거렸습니다. 지금 당장 본부장님께 보고해. 계좌 관리자가 누구야? 확인 중입니다. 동일 인물로 나옵니다. 이름이 박정숙 씨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상급자가 얼어붙었어요. 그분이 아십니까? 지금 당장 강남지점장한테 연락해. 빨리. 상황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이 모든 일이 단 24시간 전에 시작됐다는 걸요. 500만 원 때문에요. 24시간 전 공항 도착 게이트.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올해 71예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전부 사실입니다. 어제 일어난 일이에요. 그날 아침 저는 그냥 500만 원만 찾으러 갔었습니다. 은행에요. 평생 거래하던 은행이었죠. 하지만 24시간 후 그 은행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5천억 때문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요?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요. 공항 문을 나오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비행기는 길었고 마음은 더 길었죠. 아프리카에서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한 달간의 봉사활동을 마치고요. 몸에서는 땀 냄새가 났습니다. 옷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요. 샤워를 하고 싶었어요. 갈아입고 싶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 안으로 500만 원을 찾아서 정산 담당자에게 전달해야 했거든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정숙 선생님, 오늘 오후 2시까지 부탁드립니다. 봉사단체 회계 담당자였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시간은 넉넉했어요. 은행만 들렀다 가면 되겠네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창밖을 보니 새삼 서울이 참 많이 달라 보였어요. 사람들 옷차림도 달라졌어요. 저는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봐도 달라질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날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은행 앞에 도착했어요.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어요.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좋았어요. 한국의 시원한 공기가 반가웠거든요. 그런데요. 경비원 한 분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저는 멈춰섰어요. 네, 왜요? 경비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천천히요. 신발부터 바지, 소매끝, 그리고 얼굴까지요. 어르신, 오늘은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네, 왜요?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셔서요. 경비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참 크게 들렸어요. 냄새가 좀 많이 나세요. 그 말이 목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발을 돌리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저는 순간
제 몸을 내 몸이 아닌 것처럼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문제 상황인 것 같았어요. 저 오늘 꼭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다녀오면 안 될까요? 경비는 단호했어요. 밖에서 정리 좀 하고 오세요. 여기는 공공장소입니다. 공공장소? 그 말이 참 이상했습니다. 공공장소라는 건 모두를 위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모두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은행 직원 2명이 커피를 들고 지나가더니 저를 보고 피식 웃었어요. 자기들끼리 뭐라고 속삭이더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은행은 저를 사람이 아니라 상황으로 봤습니다. 저는 들어갔습니다. 들어오지 말라는데도요. 부끄러움보다 급한 게 있었으니까요. 약속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거든요. 번호표 기계 앞에 섰어요.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직원 한 분이 빠르게 다가와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어르신, 업무가 뭐세요? 목소리가 빨랐습니다. 무성의했고요. 통장에서 현금 500만 원 찾으려고요. 직원 얼굴에 아주 짧게 웃음이 스쳤습니다. 비웃음 같은 얇은 웃음이었어요. 그 정도는 ATM 쓰셔야죠. ATM이요. 저도 압니다. 기계로 돈을 찾는 거요. 하지만 저는 그 기계가 익숙하지 않았어요. 기계는 제가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창구에서 하면 안 될까요? 직원은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보호자랑 오셔야죠. 요즘 사고 많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어르신들은 특히요. 특히요. 그 말이 가시처럼 남았습니다. 저는 특별히 위험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요.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직원이 마지못해 준 거였지만 어쨌든 받았어요.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그런데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한 것도 아닌데요. 그냥 앉았을 뿐인데 그 사람은 가방을 챙겨서 멀리 가더군요. 한 칸이 아니라 3칸이나 멀어졌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때 직원들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분들 요즘 많아. 노숙자들이 왜 이렇게 많아진 거야? 들어와서 냄새만 풍기고 다른 직원이 피식 웃었어요. 민원만 걸고 가겠네. 아니면 몇 천 원 찾으러 오거나. 몇 천 원이 있기는 한 거야? 저는 귀가 어두운 편입니다. 보청기를 쓰지는 않지만 작은 소리는 잘 안 들려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들은 선명했습니다. 마치 제 귓속말처럼 또렷했어요. 손에 든 가방 끈을 꼭 쥐었습니다. 가방 밖으로 낡은 종이 통장 끝이 살짝 보였어요. 저는 그 통장을 오래 썼습니다. 요즘은 다들 디지털 뱅킹을 쓴다지만 저는 이게 편했거든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주 작게요. 500만 원. 그렇게 우스운가요? 옷차림 때문에 사람을 우습게 보는군요. 한참 뒤에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정확히는 이름이 아니라 번호였지만요. 창구로 갔어요. 유리 너머로 젊은 여직원이 보였습니다. 이름표에는 김도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통장 주세요.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종이 통장을 내밀었어요. 도윤 씨는 통장을 받자마자 찡그렸습니다. 아, 한숨 섞인 소리였어요. 이런 통장은 요즘 잘 안 써요. 디지털로 바꾸셔야죠. 저도 압니다. 요즘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는 거요. 하지만 저는 이 통장이 좋았어요. 숫자가 종이에 찍히는 게 믿음직스러웠거든요. 네, 나중에요. 오늘은 500만 원만 찾으려고요. 도윤 씨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타닥타닥 소리가 빨랐어요.
그러다 갑자기 멈췄습니다. 눈빛이 바뀌더군요. 현금 인출 사유가 뭐죠? 사유요? 제 돈을 찾는데 사유를 대야 하나요? 봉사 후원금 정산 때문에요. 도윤 씨는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그 말을 믿지 않는다는 웃음이었어요. 어르신, 그런 건 계좌이체로 하셔야죠. 현금은 위험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요. 요즘 같은 세상. 그 말이 마치 저를 범죄자처럼 만들었습니다. 도윤 씨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부러 크게요. 지점장님, 여기 현금 찾으시겠다는 어르신 계세요. 로비의 시선이 한꺼번에 저한테 모였습니다. 제 어깨가 조금 움츠러들었어요. 마치 제가 뭔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옆 창구에 있던 남자 직원이 끼어들었어요. 또요? 요즘 그런 어르신들 많아.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들으라는 듯이요. 지점장이 다가왔습니다. 이름표에는 오세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표정은 친절한 척했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어르신, 요즘 같은 세상에 현금 들고 다니시면 큰일 납니다. 저는 참고 말했어요. 제 돈입니다. 제 돈이라도요, 은행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규정이 어떤 건데요? 지점장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말로 덮었어요. 어르신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랑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 말이 참 잔인했습니다. 배려가 아니었어요. 저를 아래로 내려놓는 말이었죠. 마치 제가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요.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직원들끼리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기할까? 뭐? 저 어르신 얼마나 있을 것 같아? 10만 원? 에이, 그것도 없을걸. 5만 원 걸게.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참자. 조금만 더 참자.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구두 소리가 들렸어요. 단정하고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보고를 받은 은행장이 직접 나온 거였어요. 은행장은 저를 훑어봤습니다. 천천히요. 옷, 신발, 손등의 흙자국, 그리고 냄새까지요. 하나하나 확인하듯이요. 어르신,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거래가 어렵겠습니다. 왜요? 다른 고객들의 불편도 있고요. 은행장이 주변을 가리켰습니다. 실제로 몇몇 사람들이 코를 막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르신 상태를 봤을 때 금융사고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사고 가능성. 그 말은 결국 이 말이었습니다. 당신은 믿을 수 없다. 저는 그 문장을 그날 처음 들었어요. 평생 일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천천히 가방에 넣었어요.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티 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은행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동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깥 바람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도 제 속은 얼음 같았어요. 저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무너지면 저는 평생 그날에 갇힐 것 같았거든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는 500만 원을 찾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잠시 멈췄어요. 사람 대접을 받으러 왔던 겁니다. 그날 은행은 500만 원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은행이 무시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쌓아온 시간들이었고 제가 살아온 날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라고요. 버스를 탔어요. 창밖으로 은행 건물이 멀어졌습니다.
가방 속에서 통장이 만져졌어요. 낡은 종이 통장, 도장이 찍힌 그 통장요. 그런데요, 그 옆에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얇은 파일이었어요. 겉표지에 작게 적힌 글자들, 재단이사 박정숙, 관리법인 계좌 23개, 총관리 자산 5,247억.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죠.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저도 말하지 않았고요. 다음 날 그 통장에 찍힐 일들은 은행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될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몸은 피곤했는데 마음은 더 무거웠어요. 가방 속 통장이 자꾸 만져졌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혼잣말을 했어요. 500만 원이 그렇게 큰일인가요? 버스가 멈췄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였어요. 천천히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티 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집까지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정산 담당자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나? 돈을 못 찾았다고 해야 하나?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 돈을 찾으려고 했을 뿐인데요. 가방을 열었어요. 낡은 통장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 얇은 파일도 있었어요. 파일 겉표지를 봤습니다. 재단이사 박정숙. 문득 생각났습니다. 이 은행에 제 개인 통장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재단 계좌도 있었죠. 법인 계좌들도 있었고요. 전부 이 은행이었습니다. 20년 넘게 거래했거든요.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은행은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기 전에 친구 영숙이네 집에 들렀어요. 영숙이는 제 오래된 친구입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나이도 비슷하고 혼자 사는 것도 같았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영숙이가 문을 열었어요. 정숙아. 들어와. 그리고 제 얼굴을 봤습니다. 근데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신발을 벗으면서 대답했어요. 은행 다녀왔어. 다녀왔다며? 돈 찾았어?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이가 물을 끓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못 찾았어. 영숙이가 돌아봤습니다. 500만 원을? 그걸 왜 못 줘? 내 돈인데. 저는 잠시 말이 막혔어요. 설명하려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영숙이가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보호자랑 오래. 뭐? 보호자랑 오래. 어르신은 잘 모르신다고도 하고. 영숙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컸어요. 그건 차별이야. 요즘 그런 민원 많아. 뉴스에서 봤어. 차별이요. 그 단어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냄새가 난데. 내가. 영숙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정수가,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너 아프리카에서 막 온 거잖아. 샤워할 시간도 없었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거요.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면서도 이상하게 더 서러웠어요. 영숙이가 물었습니다. 근데 정수가 너 그 은행에 얼마나 맡겨놨어? 순간 멈칫했습니다. 왜? 500만 원도 안 준다는 게 말이 돼? 거래 오래 했잖아. 응, 오래 했지. 얼마나 있는데?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영숙이한테도 제대로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좀 있어. 얼마? 개인 돈은 얼마 없어. 근데 내가 관리하는 돈들이 있거든. 관리? 재단 이사하고 있잖아. 거기 돈이랑 법인 계좌들이랑. 영숙이 눈이 커졌어요. 그게 얼마나 되는데?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 5천억쯤? 영숙이가 차를 뿜을 뻔했어요. 뭐? 5천억? 응. 정수가
너 진짜? 응. 다 합치면 그 정도 돼. 영숙이 멍하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너 그 은행 최대 고객 아니야?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아마도가 아니라. 그런데 왜 너한테 그렇게 했어? 몰라. 모르니까 그랬겠지. 영숙이 한숨을 푹 쉬었어요. 정수가 이거 큰일인데. 뭐가? 그 사람들 알면 기절할걸. 저는 차를 마셨습니다. 알려줄 생각 없어. 왜?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영숙인에서 나와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식탁에 앉아서 통장을 펼쳤습니다. 개인 통장이었어요. 평소엔 대충 넘기던 숫자들이 그날은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입금 날짜, 출금 날짜, 잔액, 처리 시간. 손가락으로 줄을 따라가면서 천천히 읽었어요. 이 날짜는 처리 시간이 왜 이렇게 길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시간을 적었어요. 날짜 옆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이게 그냥 속상한 일이 아니라는 느낌이 든 게요. 저는 오래전에 일을 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요. 보고서를 많이 봤어요. 숫자를 읽는데 익숙했죠.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 처리 시간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다른 파일을 꺼냈어요. 재단 계좌 목록이 있는 파일이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재단 주거래 계좌 마이너스 잔액 2,547억. 법인 운영 계좌 마이너스 잔액 1,200억. 후원금 관리 계좌 7개 마이너스 합계 1,500억. 전부 이 은행이었어요. 20년 넘게 거래한 은행. 한 번도 문제 없었던 은행. 믿었던 은행. 하지만 오늘 그 은행은 저를 냄새난다고 쫓아냈습니다.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왜 처리가 늦어졌나? 누가 결제했나? 근거가 뭔가? 질문을 적다 보니 손이 빨라졌어요. 예전 감각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저는 은행 고객센터 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걸었어요. 연결음이 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죠. 안녕하세요. 고객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가 밝았어요. 친절했죠. 지점 직원들과는 달랐습니다. 오늘 지점에서 현금 인출을 요청했는데요. 처리가 안 됐습니다. 고객님, 확인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참고로 이 통화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녹취되고 있습니다. 녹취. 그 말에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녹취가 된다는 건 기록이 남는다는 뜻이었거든요. 고객님, 확인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였나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점에서 보호자 동반을 요구받았습니다. 그게 규정인가요? 상담원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규정이라기보다는 지점 판단 사항입니다. 지점 판단. 규정이 아니라면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고객님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제 상황이 뭔가요? 상담원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건 지점에서 판단하신 거라서요. 저는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규정 아님, 지점 판단, 기준 없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출금 제한을 걸 때도 지점 판단인가요? 출금 제한이요? 상담원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고객님, 출금 제한이 걸리셨나요? 아니요, 아직은요. 그럼 다행이네요. 출금 제한은 중대한 사안이라 반드시 본인 동의나 법적 사유가 필요합니다. 본인 동의. 저는 그 말을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메모지를 다시 봤습니다. 보호자 동반. 어르신은 잘 모르실 수. 요즘 같은 세상에. 금융사고 가능성.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됐어요. 경비가, 직원이, 지점장이, 은행장이 모두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어요. 같은 말이 반복되면 그건 개인의 말투가 아니라 조직의 말이 됩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예전에 일할 때 많이 봤거든요. 고객 편의를 위해, 규정상 어쩔 수 없이, 안전을 위해서, 다 그런 식이었어요.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밀어내는 말이죠. 메모지 옆에 날짜와 시간을 적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했는지, 언제 어디서 있었던 일인지요.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네요. 불을 껐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 벽시계 초침 소리가 컸어요. 째깍째깍.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일을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공공기관에서 일했습니다. 감사 업무였어요. 보고서를 검토하고 문제를 찾아내고 개선안을 만드는 일이었죠. 보고서 위에 빨간 줄을 긋던 날들이 생각났습니다. 근거 불충분, 기준 모호, 판단 주체 불명확. 그런 말들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밀어낼 때 쓰는 말도 알았습니다. 규정상, 안전을 위해, 고객 보호 차원에서 다 똑같았어요. 듣기 좋게 포장하지만 결국은 책임을 회피하는 말이었죠. 회상하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시작했었죠. 작은 차별이 쌓이면 구조가 됩니다. 구조가 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규정이니까, 원래 그러니까 하면서 넘어가죠. 그래서 더 알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주방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컵 따라서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는 싸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고함도 치고 싶지 않았고 항의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건 제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조용히 확인하자.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예전에 배운 게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언제 뭐라고 했는지,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기준이 뭔지, 그걸 명확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파일이었어요. 서랍 깊숙이 있던 거였죠. 메모지와 개인 통장을 파일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그리고 다른 파일도 꺼냈어요. 재단 계좌 파일, 법인 계좌 파일, 전부 이 은행 거래 내역이 있는 파일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펼쳐서 확인했어요. 재단 계좌 마이너스 2,547억, 법인 계좌들 마이너스 1,200억, 후원금 관리 계좌 마이너스 1,500억, 총 5,247억, 정확히는 5,247억 3,200만 원이었습니다. 전부 이 은행에 있었어요. 20년 넘게요. 그날 밤 저는 예전 제 모습을 조금 꺼냈습니다. 보고서를 검토하던 사람, 문제를 찾아내던 사람,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일하던 사람이요. 파일을 정리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알림음이었어요. 문자가 온 거였죠. 화면을 봤습니다. 은행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천천히 읽었습니다. 고객님의 계좌는 일시적 출금 제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출금 제한이요. 내일이면 병원비를 보내야 했어요. 동생이 입원해 있거든요. 그리고 후원금 정산 날짜도 코앞이었습니다. 다시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요.
일시적 출금 제한. 왜요? 무슨 이유로요?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을 꼭 쥐었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모욕이 아니었어요. 위기였습니다. 돈이 막힌다는 건 삶이 막힌다는 뜻이었거든요. 병원비를 못 보내면 동생이 어떻게 되나요? 정산을 못하면 봉사단체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요?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잠을 못 잤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말똥말똥했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출금을 제한했을까요? 무슨 근거로요? 누가 결정한 건가요? 상담원이 말했었죠. 출금 제한은 중대한 사안이라 반드시 본인 동의나 법적 사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동의한 적이 없어요. 법적 사유도 없고요. 일어나서 다시 파일을 꺼냈습니다. 메모지를 펼쳤어요. 적기 시작했습니다. 출금 제한 날짜 오늘. 사전 통보 없음. 제한 사유 불명. 본인 동의 없음. 법적 근거 없음. 하나하나 정리하니까 머리가 조금 맑아졌어요. 감정은 복잡했지만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지점에 전화해야 했어요. 출금 제한 사유를 물어봐야 했죠. 그리고 기록해야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대답하는지요. 메모지 맨 위에 크게 썼습니다. 기록하자.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 계좌만 제한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계좌들도? 급히 휴대폰을 켰어요. 은행 앱을 실행했습니다. 개인 계좌를 확인했어요. 출금 제한. 재단 계좌도 확인했습니다. 로그인을 했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정상. 법인 계좌들도 확인했어요. 정상. 다행이었습니다. 개인 계좌만 제한된 거였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왜 개인 계좌만 제한했을까요? 생각해 봤어요. 아, 그렇구나.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재단 이사라는 것도, 5천억을 관리한다는 것도 전부 모르는 거였죠. 그냥 낡은 옷 입은 할머니로만 본 거예요. 냄새나고 귀찮고 문제될 것 같은 할머니로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창밖이 밝아졌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을 거예요. 잠을 한숨도 못 잤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바빴거든요. 커피를 내렸어요. 뜨거운 물이 커피를 적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향이 좋았어요. 커피를 들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파일을 다시 폈어요. 메모지가 여러 장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밤새 적은 거였어요. 시간별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했는지요. 그리고 그 말의 문제가 뭔지도 적었어요. 보호자 동반 요구 마이너스 법적 근거 없음. 판단 미흡 운운 마이너스 차별적 표현. 출금 제한 마이너스 사전 통보 없음. 사유 불명. 본인 동의 없음. 하나하나 적다 보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하던 일이 이거였어요. 문제를 찾아내고 정리하고 개선안을 만드는 일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가 문제를 당한 사람이었거든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쓰면서도 달았습니다.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컵을 내려놓으면서 생각했어요. 저는 화가 났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보다 더 강한 게 있었어요. 억울함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 돈을 찾으려고 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냄새가 난다고, 낡은 옷을 입었다고, 나이가 많다고 사람 취급을 못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숙이가 말했었죠. 요즘 그런 민원 많아. 그 말은 제가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저 전에도 누군가 이런 일을 당했고 저 후에도 누군가 또 당할 거라는 뜻이었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제대로 해야 해요. 단순히 돈을 찾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존중의 문제였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가, 아니면 불편한 상황으로 대하는가의 문제였죠. 파일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덮지는 않았어요. 식탁 위에 그대로 뒀습니다. 오늘 할 일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다른 파일도 꺼내 놓았습니다. 재단 계좌 파일, 법인 계좌 파일, 5,247억이 적혀 있는 파일들이요. 은행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신 17. 병원비가 보내지지 않던 아침이 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휴대폰을 켰어요. 은행 앱을 실행했습니다. 동생한테 병원비를 보내야 했거든요. 동생은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입원했어요. 큰 수술은 아니었지만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죠. 매달 보내줬습니다. 제가 조금 여유가 있었으니까요. 동생은 늘 미안해했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가족이니까요. 계좌이체 화면을 열었습니다. 동생 계좌번호를 입력했어요. 금액도 넣었죠. 150만 원이었습니다. 송금 버튼을 눌렀어요. 잠시 화면이 돌아갔습니다. 처리 중이라는 표시가 떴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떴어요. 출금 제한으로 거래가 불가합니다. 화면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다시 시도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누른 건가 싶어서요. 또 같은 메시지가 떴습니다. 출금 제한으로 거래가 불가합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돈이 막힌다는 건 삶이 막힌다는 뜻이었어요. 동생이 병원비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퇴원을 못하게 되나요? 아니면 제가 직접 내려가야 하나요?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꼭 쥐었어요. 이건 단순히 불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위기였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제 정리해둔 파일을 펼쳤어요. 개인 통장도 다시 꺼냈죠. 천천히 봤습니다. 입금 내역, 출금 내역, 날짜, 시간, 거래 내용요. 예전엔 숫자가 지루했습니다. 그냥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기록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처리 시간을 봤어요. 어떤 거래는 즉시 처리됐고 어떤 거래는 하루 이틀 걸렸습니다. 승인 코드도 봤어요. 담당자 번호도 적혀 있었죠. 메모지를 꺼내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리 시간 지연, 승인 코드 누락, 담당자 불명확. 하나하나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처리가 늦어진 날짜들이 패턴이 있었거든요. 전부 제가 창구에서 직접 거래한 날들이었어요. 인터넷 뱅킹으로 한 건 바로 처리됐는데 창구에서 한 건 늦었습니다. 왜일까요? 생각해 봤어요. 아, 그렇구나. 창구에서 저를 본 직원들이 일부러 늦게 처리한 거였어요. 귀찮으니까요. 문제될 것 같으니까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거짓말을 하는 건 사람입니다. 날짜에 동그라미를 더 쳤어요. 빨간 펜으로요. 그리고 재단 계좌 파일도 꺼냈습니다. 펼쳤어요. 재단 계좌 마이너스 잔액 2,547억. 거래은행 이은행. 계좌 개설일 2003년. 이사 박정숙. 다른 페이지도 넘겼습니다. 법인 계좌 3개 마이너스 합계 1,200억. 후원금 관리 계좌 7개 마이너스 합계 1,500억. 전부 이 은행이었어요. 20년 넘게 거래한 은행. 한 번도 문제 없었던 은행.
총 5,247억. 정확히는 5,247억 3,200만 원이었습니다. 전부 제가 관리하는 돈이었어요. 부자가 아니라 관리자였죠. 하지만 은행은 몰랐습니다. 그냥 낡은 옷 입은 할머니로만 봤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9시였어요. 은행 본점 번호를 찾았습니다. 지점이 아니라 본점이요. 문제가 지점에서 시작됐으니 본점에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울렸어요. 안녕하세요. 본점 민원 접수실입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지점 직원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민원 접수하려고 합니다. 네, 고객님.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신가요? 저는 준비한 메모지를 받습니다. 지점명은 강남지점입니다. 담당자 이름은 김도윤이라고 적혀 있었고요. 일시는 어제 오후 1시 30분경입니다. 민원 담당자가 잠시 멈췄습니다.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객님, 굉장히 정확하시네요. 통화 시간은 어제 저녁 8시. 콜센터와 12분간 통화했습니다. 녹취 파일이 있을 겁니다. 키보드 치는 소리가 빨라졌어요. 확인하겠습니다. 민원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출금 거부, 차별적 처우, 사전 통보 없는 출금 제한입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제 500만 원 인출을 요청했습니다. 보호자 동반을 요구받았고요. 사유는 어르신은 잘 모르실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오늘 아침 계좌가 출금 제한됐습니다. 사전 통보 없이요. 담당자 목소리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고객님, 접수하겠습니다.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이틀 이내로 연락드립니다. 아니요.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오늘 중으로 연락 주세요. 제 돈이 묶여 있습니다. 병원비를 보내야 하는데 못 보내고 있어요. 담당자가 잠시 멈췄습니다. 알겠습니다. 긴급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말이 처음으로 제가 고객으로 불린 순간이었어요. 지점이 아니라 본점에서요. 저는 몰랐지만 그때 은행 지점에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지점장실로 들어갔어요. 지점장님, 세진 지점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본점에서 연락 왔습니다. 지점장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 어제 그 어르신 건이요. 민원이 접수됐대요. 지점장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원을? 누가? 본인이요. 직접 본점에 전화하셨대요. 세진 지점장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내용이 뭔데? 차별적 처우, 출금 거부, 사전 통보 없는 계좌 제한이요. 지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나가봐. 도윤이 나가고 지점장은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 서류를 봤습니다. 어제 작성한 보고서였죠. 고객보호 차원의 거래 제한.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전화기를 들었어요. 은행장한테 전화를 걸어야 했거든요. 오후가 됐습니다. 저는 집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민원이 어떻게 처리될지 기다리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르신, 강남지점 지점장 오세진입니다. 세진 지점장이요. 어제 저한테 규정이라고 했던 사람이죠.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부드러웠어요. 네. 어제는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불편 드려 죄송합니다. 오해요.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출금 제한은 바로 풀어드릴게요. 민원은 굳이 진행 안 하셔도. 사과는 빠르지 않았고 진심도 아니었어요. 저는 말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했어요.
출금 제한 사유가 판단 미흡으로 기록됐나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 문구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예전부터 많이 쓰이던 말이라서요. 지점장이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고객님, 혹시 이 업계에 예전에 일했습니다. 어떤 보고서를 검토하는 일이었어요.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지점장님, 네, 말씀하세요. 출금 제한 결정을 누가 했나요? 제가 승인했습니다. 승인 근거는요? 고객 보호 차원에서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고객 보호 기준이 뭡니까? 나이인가요? 외모인가요? 냄새인가요? 지점장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판단 주체가 직원 개인이었나요? 지점이었나요? 그건 보호자 동반 요구는 어떤 규정에 근거한 건가요? 규정이라기보다는 규정이 아니면 지침인가요? 지침도 아니라면 관례인가요? 관례라면 언제부터 누구의 승인으로 시행된 건가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나하나가 정확했어요. 지점장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당황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고객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공공기관 감사 업무였습니다. 30년 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지점장이 제가 누군지 알아차렸다는 걸요. 그 문구를 어떻게 아느냐는 질문에 당황한 게 보였거든요. 저는 예전에 일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감사 업무였어요. 공공기관의 업무를 검토하고 문제를 찾아내고 개선을 요구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압니다. 이런 문구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요. 고객보호 차원, 안전을 위해, 판단 미흡, 규정상 어쩔 수 없이 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책임을 회피하면서 듣기 좋게 포장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런 말들은 보통 문서로 남지 않습니다. 구두로 전달되고 암묵적으로 시행되죠.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지침 없었다고 발뺌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어떻게 찾아내는지요. 통화 녹취, 메모, 날짜, 시간, 담당자 이름. 이걸 다 모으면 패턴이 보입니다. 개인의 실수인지 조직의 문제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지점장님, 네, 고객님. 민원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고객님, 제발. 출금 제한도 즉시 풀어주세요. 오늘 중으로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딸 은지였습니다. 엄마 왔어요. 은지는 일주일에 한 번 들립니다.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거 없는지 보고 가죠. 왔어? 밥 먹었어? 네. 엄마는요? 먹었지. 은지가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제 얼굴을 봤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괜찮다고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식탁 위에 펼쳐진 파일이 보였거든요. 은지가 다가왔어요. 이게 뭐예요? 통장이 보였습니다. 메모지도 보였고요. 출금 제한. 은지가 통장을 집어들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출금 제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어요. 은행에서 좀 있었어. 무슨 일인데요?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알아서 할게. 은지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괜찮아. 은지가 메모지를 봤어요. 제가 적어둔 내용들이 보였죠. 차별적 처우, 보호자 동반 강요, 사전 통보 없는 제한. 은지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했어요? 짐이 되기 싫어서. 은지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가 무슨 짐이에요? 이건 엄마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날 밤 짐이 되기 싫었던 마음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은지가 물었어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민원 넣었어. 본점에. 그럼 내일 다 보겠지. 은지는 한참 파일을 보다가 말했어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해요. 알았어. 은지가 돌아가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덜 무거웠어요. 밤이 됐습니다. 휴대폰에서 이메일 알림음이 울렸어요. 화면을 켰습니다. 은행 본점에서 온 메일이었어요. 제목을 읽었습니다. 민원 처리 안내. 내용을 천천히 봤어요. 고객님의 민원건과 관련하여 본점 감사팀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지점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감사팀이요.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방문 일시는 내일 오전 10시이며 고객님께서 원하실 경우 동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통장을 접었습니다. 파일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그리고 다른 파일들도 꺼냈습니다. 재단 계좌 파일, 법인 계좌 파일, 후원금 관리 계좌 파일, 전부 펼쳐놓았어요. 총 5,247억 3,200만 원. 전부 이 은행에 있는 돈이었습니다. 20년 넘게 거래한 은행. 한 번도 문제 없었던 은행. 믿었던 은행. 하지만 어제 그 은행은 저를 냄새난다고 쫓아냈어요. 오늘은 제 계좌를 제한했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일은 500만 원에서 끝나지 않겠구나. 메일을 다시 읽었어요. 내일 오전 10시 본점 감사팀 방문.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동석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지점으로 가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이 어두웠어요.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테니까요.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개인 통장 파일, 재단 계좌 파일, 법인 계좌 파일, 전부 가방에 넣었어요. 내일 가져갈 거였습니다. 은행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낡은 옷 입은 할머니가 누군지요. 500만 원 찾으러 온 할머니가 무엇을 관리하는지요. 하지만 내일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움직일 차례였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숫자를 읽을 줄 아니까요. 신 25. 다음 날 아침, 은행으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옷을 입으면서 거울을 봤어요. 단정한 블라우스, 깨끗한 바지, 편한 구두요. 머리를 빗고 화장을 조금 했습니다. 지나지 않게요. 가방을 챙겼어요. 파일 3개를 넣었습니다. 개인 통장 파일, 재단 계좌 파일, 법인 계좌 파일. 무거웠어요. 하지만 오늘은 필요한 무게였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은행으로 갔어요. 며칠 전 500만 원 찾으러 갔던 그 은행이었죠. 버스에서 내려 은행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며칠 사이에 건물이 달라 보이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크고 유리로 반짝였죠. 하지만 제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엔 냄새 난다고 쫓겨난 사람이었어요. 오늘은 준비된 사람이었죠. 5,247억을 관리하는 사람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며칠 전과 똑같았죠.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경비가 저를 알아봤어요. 며칠 전 냄새가 많이 나세요라고 했던 그 경비였죠. 눈이 마주쳤습니다. 경비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로비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평일 오전이었으니까요. 창구 쪽을 봤습니다. 도윤 씨가 보였어요.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죠.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본점 감사팀 오기로 했는데요. 직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박정숙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봤습니다. 표정이 조금 바뀌었어요. 아, 네. 회의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공손했습니다. 며칠 전과는 달랐죠. 따라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번호표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오늘은 회의실로 안내를 받네요. 민원의 무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고맙다고 인사하고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어요. 큰 테이블이 있었고 의자들이 놓여 있었죠. 창문으로 밖이 보였습니다. 서울거리가 내려다 보였어요. 가방을 의자에 놓았습니다. 파일을 꺼냈어요. 잠시 후면 감사팀이 올 겁니다. 지점장도 오겠죠. 어쩌면 은행장도 올지 몰라요. 그들은 제가 누구인지 아직 모를 겁니다. 그냥 민원 넣은 할머니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파일을 펼쳤습니다. 메모지가 보였어요. 제가 이틀 밤 동안 정리한 내용들이죠.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었죠. 명찰에 본점 감사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뒤에서 세진 지점장도 들어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도윤 씨도 따라 들어왔죠. 감사팀 남자가 먼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본점 감사팀 김민수입니다. 여자도 인사했습니다. 이지연입니다. 저도 인사했어요. 박정숙입니다. 민수 씨가 자리에 앉으면서 파일을 펼쳤습니다.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민원건으로 방문했습니다. 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준비한 파일을 꺼냈어요. 메모지가 시간순으로 정리돼 있었죠. 엊그제 오후 1시에 이 지점을 방문했습니다. 500만 원 인출이 목적이었어요. 지연 씨가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입구에서 경비한테 제지당했습니다. 냄새를 이유로요. 로비에 들어가니 직원이 ATM 사용을 강요했고요. 보호자 동반을 요구받았습니다. 민수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보호자 동반을요? 네. 담당 직원 이름은 김도윤 씨였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세진 지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고객 보호 차원에서. 저는 지점장을 봤습니다. 눈을 똑바로 마주쳤어요. 어떤 고객 보호 기준인가요? 지점장이 말을 멈췄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보호자 동반 요구 근거가 뭔가요? 나이인가요? 거래 금액인가요? 아니면 제 외모인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 씨가 지점장을 봤어요. 지점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세진 지점장이 머뭇거렸습니다. 일반적인 관례상.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관례가 규정인가요? 지점장이 대답을 못했어요. 민수 씨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출금 제한건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금 제한 사유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셨습니까? 세진 지점장이 대답했어요. 고객님 상태를 봤을 때 금융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상태였나요? 복장이나 위생 상태가. 민수 씨가 끼어들었어요. 복장과 위생이 금융사고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지점장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감사팀이 제가 하려던 질문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연 씨가 물었습니다. 출금 제한을 결정한 건 누구입니까? 제가 승인했습니다.
승인 근거 문서가 있나요? 구두로 보고받고 민수 씨가 펜을 내려놓았어요. 구두 보고로 고객 계좌를 제한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민수 씨가 고개를 돌렸어요. 네, 말씀하세요. 판단 주체가 직원 개인이었나요? 지점이었나요? 민수 씨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뜻이신지요? 보호자 동반 요구가 도윤 씨 개인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지점 방침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세진 지점장이 빠르게 대답했어요. 직원 개인 판단은 아니었고, 그럼 지점 방침이네요? 방침이라기보다는 저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콜센터 상담원은 지점 판단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엊그제 저녁 8시 통화 내용이에요. 녹취 파일이 있을 겁니다. 지연 씨가 메모를 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지점 방침이라면 문서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어떤 고객에게 어떤 경우에 보호자 동반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민수 씨가 지점장을 받습니다. 그런 문서가 있습니까? 지점장이 대답을 못했어요. 저는 또 질문했습니다. 출금 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콜센터 상담원은 본인 동의나 법적 사유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제 동의 받으셨나요? 법적 사유가 있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민수 씨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고객님, 혹시 이 업계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예전에요. 보고서라는 걸 좀 봤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날 제 과거는 설명이 아니라 질문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은행장이 들어왔어요. 엊그제 저한테 거래가 어렵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죠. 표정이 엊그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객님, 엊그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눈은 불안해 보였죠.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직원 교육이 부족했습니다. 직원 교육이요. 저는 은행장을 받습니다. 직원 교육 문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재발 방지를. 은행장님도 엊그제 계셨잖아요. 은행장이 멈췄어요. 엊그제 오후 1시 40분경 은행장님이 직접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어렵겠다고 하셨어요. 그건 직원 교육 문제라면 은행장님은 왜 같은 판단을 하셨나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 씨가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지연 씨는 계속 메모를 했죠. 은행장이 말을 바꿨습니다. 엊그제 상황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오해요. 네. 고객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제대로 파악한다는 게 뭔가요? 제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건가요? 은행장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사과는 있었지만 존중은 여전히 계산 중이었어요. 민수 씨가 질문했습니다. 고객님,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을 원하시나요? 저는 메모지를 다시 봤어요. 첫째, 보호자 동반 요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나이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지연 씨가 받아 적었습니다. 둘째, 출금 제한은 반드시 사전 통보가 필요합니다. 문서로요. 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셋째, 직원 교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매뉴얼 교육이 아니라 인식 교육이요. 고객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입니다. 은행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다 반영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고객님. 이게 이 지점만의 문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수 씨가 눈을 들었어요. 다른 지점도 조사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거예요. 말 안 했을 뿐이죠.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민수 씨와 지연 씨가 눈빛을 교환했어요. 이게 단순 민원이 아니라는 걸 알아챈 거죠.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제 과거는 설명이 아니라 질문으로 드러난다는 걸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감사팀이 먼저 나갔어요. 은행장과 지점장도 나갔죠. 저는 잠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파일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여기까지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였어요. 민원을 냈고, 질문을 했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제 은행이 어떻게 하느냐는 은행의 몫이었죠. 그런데요,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여기까지일까요? 가방을 챙기려는데 다른 파일이 눈에 들어왔어요. 재단 계좌 파일, 법인 계좌 파일, 전부 이 은행에 있는 돈이었습니다. 20년 넘게 거래한 은행, 믿었던 은행. 하지만 엊그제 그 은행은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오늘 그 은행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민원이 무서워서였을까요? 저는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은행을 나와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회의실에서 꺼내지 않았던 파일이요. 재단 계좌 파일을 펼쳤습니다. 재단 주거래 계좌, 은행 여기, 잔액 2,547억 원, 계좌 개설일 2003년 3월, 이사 박정숙, 법인 계좌 파일도 펼쳤어요. 법인 운영 계좌 3개, 은행 여기, 합계 1,200억 원, 후원금 관리 계좌 목록도 봤습니다. 관리 계좌 7개, 은행 전부 여기, 합계 1,500억 원, 총 5,247억 원, 정확히는 5,247억 3,200만 원이었어요. 전부 이 은행에 있었습니다. 저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부자도 아니고요. 하지만 오랫동안 일하면서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재단 이사를 맡았고 법인 계좌를 관리했고 후원금을 운영했어요. 그 신뢰가 5천억이라는 숫자가 된 거였습니다. 전부 이 은행에 맡겼어요. 왜냐하면 믿었으니까요. 20년 넘게 거래했고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엊그제 일어난 일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존중의 문제였죠. 저는 소송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함도 치고 싶지 않았고 폭로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건 제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조용히 옮기면 됐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옮기면 되겠네요. 카페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단 회계 담당자한테요. 여보세요, 저 박정숙입니다. 아, 이사님. 무슨 일이세요? 계좌 이전 건으로 연락드렸어요. 계좌 이전이요? 회계 담당자 목소리가 놀란 것 같았어요. 네. 재단 계좌부터 다른 은행으로 옮기려고요. 갑자기 왜요? 문제 있으셨어요?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요. 조용히 진행해 주세요. 담당자가 잠시 멈췄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액이 큰데 분할로 할까요? 네, 분할로 해주세요. 얼마씩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단 1천억 단위로 시작하죠.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1,000억이요? 네.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사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숫자를 말하면서도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그냥 사실을 말한 것 뿐이었거든요. 커피를 다 마시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법인 담당자한테요. 저 박정숙입니다. 법인 계좌건으로 연락드려요. 네, 말씀하세요. 계좌 이전을 준비하려고요. 어느 은행으로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몇 군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나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할 거예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은행에서 문제가 있으셨나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개인적인 일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메모했습니다. 재단 계좌, 법인 계좌, 관리 중인 후원금 계좌들. 하나하나 정리하니까 금액이 보였어요. 생각보다 컸습니다. 후원금 계좌 담당자들한테도 연락했어요. 계좌 이전 준비해 주세요. 천천히 하되 확실하게요. 전화를 다 끊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어요. 하지만 은행에서는 곧 평범하지 않은 일이 벌어질 거였습니다. 그 시각, 은행 본점 상황실에서는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삐. 모니터에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직원이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이상 자금 흐름 감지됐습니다. 상급자가 달려왔어요. 어디서? 강남지점 관련 계좌들입니다. 규모는? 직원이 화면을 확인했어요. 대량 이탈 신호입니다. 재단 계좌, 법인 계좌 여러 개가 동시에. 상급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원인 추적해. 지금 당장. 키보드 치는 소리가 빨라졌어요. 추적 중입니다. 계좌 관리자가 동일 인물로 나옵니다. 누구야? 박정숙 씨입니다. 상급자가 멈췄어요. 그 이름 어디서 들어봤는데? 다른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아침 감사팀이 만난 고객입니다. 민원 넣으신 분이요.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제야 은행은 숫자를 봤어요. 정확한 금액 확인해. 상급자가 소리쳤습니다.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키보드 소리가 상황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재단 계좌 확인됐습니다. 잔액 2,547억. 법인 계좌들도 확인됐습니다. 합계 1,200억. 후원금 관리 계좌도 있습니다. 7개 계좌 합계 1,500억. 상급자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총액이 손이 떨렸습니다. 얼마야? 5,247억입니다. 순간 상황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지금 당장 강남지점장한테 연락해. 은행장님께도 보고 올려. 상황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머리는 맑았어요. 저녁을 간단히 먹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통화한 내용들을 메모했어요. 누구한테 연락했는지, 무슨 내용이었는지요. 하나하나 적다 보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뭔가 큰일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사실 큰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관리하는 돈을 옮기는 것뿐이었죠. 문제는 그 돈이 제 개인 돈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봉사단체 일을 했어요. 재단 이사로 있었고 후원금을 관리했죠. 법인 계좌도 몇 개 맡아서 운영했고요. 다 합치면 금액이 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고객님, 본점 자산관리팀 과장 정민우입니다. 목소리가 급했어요. 이 시간에 죄송합니다. 혹시 통화 가능하신가요? 네. 고객님 명의 계좌들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이상 징후요? 대량 이전 신호가 감지됐는데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이전 준비 중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혹시 불편하신 점이 있으셨나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고객님, 금액이 상당히 큰데요. 혹시 상담은 필요 없습니다. 이전은 제 권리니까요. 민호 씨가 말을 멈췄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이전 시기가 정해지셨나요? 천천히 할 겁니다. 급하지 않으니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은행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요. 밤 10시쯤이었을 거예요.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세진 지점장이었어요. 고객님, 지점장입니다. 네. 오늘 회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혹시 계좌 이전을 준비 중이신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객님? 네, 준비 중입니다. 지점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 오늘 회의 때문인가요? 아니요. 그럼 엊그제 일 때문입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고객님,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이미 생각 다 했어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알죠. 5,247억 원입니다. 전화기 너머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어제는 제가 불편한 사람이었고, 오늘은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은행이 가장 두려워하는 언어였죠. 지점장님, 네, 고객님, 엊그제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침묵. 냄새 난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500만 원 찾는 것도 안 된다고요. 보호자 데려오래요. 제 돈인데도요. 지점장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은행이 이 숫자를 어떻게 감당하느냐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이 어두웠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3일이 지났습니다. 뉴스가 떴어요. 은행 강남지점 대규모 자금 이탈로 영업 중단 검토. 부제목도 있었습니다. 5천억 원 규모 예금주 전액 이전 진행 중.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읽고 있었어요. 댓글이 많았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 판단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임. 은행이 자업자득. 직원들 불쌍하네요. 아니 5천억을 무시했다고요?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회색이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원한 게 이건 아니었는데요. 그냥 사람 대접만 받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영숙이었습니다. 정수가 뉴스 봤어? 응, 봤어. 너 때문에 지점이 문 닫을 수도 있대. 괜찮아? 마음이. 저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모르겠어. 뭐가?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닌가 싶어서. 영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수가 내 잘못 아니야. 그래도 그 사람들이 먼저 시작했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운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예상치 못한 시간이었습니다. 밤 8시쯤이었거든요.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어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도윤이었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도윤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90도로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어깨가 젖어 있었어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어와요. 아니요,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도윤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날,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고객님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말이 끊겼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고개 들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지점이 망하게 생겼어요. 동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요. 다 제 잘못입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도윤이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도 고객님께 사과하고 싶었어요. 용서받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거든요. 들어와서 얘기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비 맞고 있잖아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요. 고객님 댁에 들어갈. 저는 우산을 꺼냈습니다. 현관에 놓여있던 우산이요. 도윤한테 씌워줬어요. 최소한 이건 써요. 도윤이 우산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고객님, 왜 여기까지 왔어요? 도윤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종이 봉투였어요. 이게 뭐예요? 편지입니다. 편지? 제가 쓴 거예요. 사과문이랑 제 이야기요. 도윤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읽어주시겠어요?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지금? 아니요, 나중에라도. 그냥 버리셔도 돼요. 도윤이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비를 맞으며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윤 씨, 제가 불렀습니다. 도윤이 멈춰 섰어요. 우산 가져가요. 괜찮습니다.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도윤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고객님, 그리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빗물과 섞였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젖어 있었어요. 거실 테이블에 놓고 천천히 열었습니다. 편지가 4장이었어요.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첫 문장을 읽었어요. 박정숙 고객님께, 저는 김도윤입니다. 고객님을 모욕한 은행원입니다. 읽어 내려갔습니다. 도윤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 들어온 지 3년. 처음엔 모든 고객에게 친절하려고 노력했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쳤다고 했습니다. 까다로운 고객들, 무리한 요구들, 실적 압박. 그러다 보니 고객을 사람이 아니라 업무로 보게 됐다고요. 특히 어르신들이 힘들었습니다. 말씀이 느리시고 설명을 여러 번 해야 하고 실적에도 도움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차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고객님을 처음 봤을 때 냄새가 났고 옷이 낡았고 나이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귀찮은 고객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아니라 업무로 봤습니다. 그게 얼마나 잔인한 건지 몰랐어요.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제가 한 일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존엄을 짓밟은 거라는 걸요.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받을 자격도 없지만 제 잘못을 인정하고 싶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위로받은 눈물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아픔을 이해해줬다는 사실이 마음을 녹였거든요.